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수시 지원이 유리한 또는 가능한 대학선을 알아볼 때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제외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저는 최저 없는 대학선을 갈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우리가 수시 지원할 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정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 안정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수능 최저 기준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각 영역별로 등급이나 백분위, 표준 점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신 성적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수능 몇 등급이에요? 저 정시 어디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 일수이죠. 수시 전형을 이제 생각할 때 정시 모의고사 성적은 사실은 등급 활용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몇 등급으로 정시에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최저 기준이라는 개념도 알아볼 것이고, 또 백분위와 표준 점수의 개념은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학교 전형마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 전형마다도 다르고, 또 수시 지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이 전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상 학생부 내용이 굉장히 풍성했고 내신 성적도 상위권이어서 1단계 서류 통과가 무난히 됐었다는 학생이어도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종 탈락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건데 최저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설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고 하면 반드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모의고사 성적은 사실 3, 4, 6월 누적된 결과 추이를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모의고사가 꾸준히 상승세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11월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기복이 심한 편이다. 한번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또는 3학년 1학기에 나머지 학생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모의고사 공부를 하지 못해서 사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시 지원할 때 안정선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내가 본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의지가 확고한 학생이라면 사실은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소신 상향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 최저선뿐만 아니라 수시 지원선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도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진학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에 따라서 내가 수시 지원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소신 상향으로 잡을지, 안정선을 잡을지, 또 내가 이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도 등급으로 나뉠 때 총 9등급으로 나뉘게 되죠. 1등급이 1등이 아니고 4%까지가 1등급, 또 4%를 초과한 11% 이하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별 구간이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는 물론 이제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죠. 그래서 90점 이상이 되면은 다 1등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1등급, 즉 1%, 그 0에서 4%까지의 그 사이에 학생들이 얼만큼 모여 있느냐, 또 내가 어느 정도 1등급에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4%에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생 성적의 차이라든지 상대적인 위치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요, 단순히 등급만으로 보지 않고 이런 상대적인 위치를 볼 수 있는 백분위라든지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정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백분위와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백분위는 학생 전체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몇 등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지는 수치라고 보면 돼요. 즉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분위 93%다라고 한다면 전체 100명 중에 상위 7%, 즉 7등이라는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점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표준 점수는 선택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해서, 즉 이해의 점수에, 이 시험의 점수 난이도를 감안해서 나의 원점수가 평균 점수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능이 불수능이었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수능이 어렵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의 평균 점수는 내려가겠죠. 평균 점수가 내려가고 나의 점수에서의 차이, 즉 표준 점수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해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된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수시에서 요즘은 물론 이제 계열 구분이 없이 뽑는 경우가 많은데 교차 지원이 가능한 여부, 특히나 이제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간호계열이나 이런 식으로 자연계 계열 학과들을, 물론 이제 간호대학은 인문계, 자연계 구분해서 뽑는 학교들도 많지만 통합해서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에 있는 학과를 내가 계열 지원, 교차 지원해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계열에 맞춰서 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학생부의 교과 이수라든지 또는 성취라든지 탐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이 수학, 가나의 구분이 없고 사탐과 가탐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차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정 자연 계열에서는 대부분 수학과 또는 과탐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능 자연 계열로 응시하지 않는 이상 지원이 좀 어렵구나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의 자연계열 교차 지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보실 수 있죠. 물론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구분이 실상 없다, 폐지가 되었다라고 발표된 바 있어요. 하지만 대학별로
이 과목을 응시해야 우리 학교에 넣을 수 있어 라는 기준을 두고 있고, 그 선택 과목 자체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심화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이과 계열 구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선택 과목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인문계 학생으로서 자연계열의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구분은 아직 있겠구나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를 지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의 최저 기준 또는 수능 성적의 어떤 지원선을 가지고 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었는데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 활용을 통해서 수시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이제 교과 전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충원율을 고려해서 또 지원선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원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쉽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추가 합격이 발생한 인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집 단위별로 이제 모집 정원을 넘어서는 합격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추가 합격이 몇 번째 예비 순위까지 갔는가, 몇 명까지 충원이 됐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물론 매년 같을 수는 없어요. 작년에 어떤 학과가 10명이 충원됐다 해서 꼭 올해 10명이 똑같이 충원되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내 점수로 지원했을 때 내가 10번째 순위가 똑같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죠. 하지만 지난 3개년 또는 5개년, 보통 이제 3개년 수치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텐데요. 대학별로 발표하는 수시 입학 결과를 보면 정량화된 결과로 발표되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3개년간의 입학 통계를 확인해서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추가 합격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충원율이 굉장히 의미 있는 요소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가 합격 비율, 즉 최초 합격자 발표 후에 추가 합격 발표가 실시되고 합격 통보를 했지만 그 합격 통보를 받고서 등록하지 않은 결원, 그리고 이렇게 미등록 인원을 다시 한번 뽑는, 예비 순서로 다시 한번 끌어서 추가 합격을 시키는, 즉 10명의 정원이 있으면 그 10명의 충원율 100%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똑같이 10명을 추가 합격을 더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합격자 수는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별로 설명회, 입시 설명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입학처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을 보면 전체 합격자 수 이렇게 해서 정원은 10명이었는데 전체 합격자 수 20명이었어요. 뭐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저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추가 합격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앞에 10명도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합격자였고, 뒤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채워진 10명도 추가로 합격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 합격자 수를 보면 충원율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0명 모집에 50%의 충원율이었다라고 하면 5명이 더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자 수는 15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충원율은 이렇게 모집 인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내가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충원율을 감안해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적성고사 전형 이렇게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충원율이 가장 많은 전형은 사실 어떤 전형일까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 일반적으로, 물론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또 반대로 충원이 가장 적은 전형은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충원이 적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원률을 고려한 지원 전략을 세우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요소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 전형을 우리가 이제 지원서를 내려고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선에 지원할지, 이 학교는 학생부 종합으로 넣어야 되는지 교과 전형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될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학생부의 분석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저가 있는 전형,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적은 편이잖아요. 따라서 최저를 맞추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합격의 중요한 요소. 실제로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실질 경쟁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시다시피 내가 내신의 불리함을 커버해서 상향하는 지원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빠져나가는 인원이 없는 것이죠. 네, 즉 충원율이 적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내신이 우수하거나 또 서류 종합으로 들어가는 경우에서 최저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는 굉장히 충분한 상위권의 학생이고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도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나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했었던, 모의고사 성적도 계속 수능 최저를 못 맞추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학생의 경우에 1단계 통과는 딱 되고, 그러면 이제 2단계에 있는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과정에서 수능을 보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그날의 뭔가 컨디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누적으로는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수능을 보고 와서 선생님 저 한 등급씩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수능 최저를 실질적으로 한 등급 차이 때문에 맞추지 못해서 서류 통과는 되었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능 최저를 내가 맹신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즉 모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제 지원서를 넣지만 최대한 수능 전까지는 이런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수시에서 최종 합격을 하는 그 길에는 1차적으로는 서류를 분석하고 보완 전략을 세우고, 내가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지금 말씀드린 수능 최저라든지 충원율 등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합격 안정선에 들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으로 가는 키는 사실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열쇠라고 보실 수 있겠죠. 수능 최저 활용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